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30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회 KO 승부로 이제 결정이 난 시합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0년대 그 한국 프로복싱에서 이제 1회 KO가 났던 세계 타이틀 매치, 그리고 또 무하마드 알리와 소니 리스튼의 경기, 그리고 그 외에 몇 경기들을 짚어보면서 회상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1회 KO로 갈린 그 멋진 경기들에 대해서 한번 그 추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문님도 함께 참가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황정한 선수와 로얄 고바야시 그 1회 KO 경기를까지를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1회 KO 승 경기들이 있죠. 그 국내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로 한번 더듬어 보자면 IBF 타이틀 외에 이제 WBA, WBC 타이틀로는 두 번째 1회 KO 승부가 난 경기가 87년 3.1절에 나왔습니다. 그 유명우 선수의 4차 방어전이었는데 에드왈도 튜논 선수를 맞아서 정말 전광석화 같은 그 라이트 훅으로 첫 다운을 빼앗고 유명우 선수가 1회 KO로 승리를 했어요. 이 기록이 주니어 플라이급의 역대 최단 KO승 기록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리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기록의 주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합이 이제 유명우 선수가 조이 올리비오를 이기고 세 가지 옵션 다 무사히 끝내고 사실상 첫 선택 방어전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튜논이 WBA 9위, WBC 6위로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어린 제가 봤어도 워낙 주먹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한 방이 들어가고 그냥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경기를 끝냈던 것 같아요. 트렁크가 되게 파스텔 톤으로 예뻤던 것 같은데 파란색, 한쪽은 노란색. 노란색. 한쪽은 튜논은, 노란색, 네. 한쪽은 유명우 선수가 뭐 입었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튜논 노란색은 저도 튜논 선수가 노란색. 다 노란색이었나요? 아니요, 튜논 선수가 초록색, 초록 연두색, 노란. 연두색, 노란색 이렇게 반반씩 섞인 그러니까 거 아니었나요? 노란색 바탕에 이렇게 줄무늬 네. 이 줄 그게 옆단이랑 튜논, 네, 튜논, 튜논이 그게 튜논 선수가 굉장히 좀 튀었어. 파스텔 톤으로 예쁜 트렁크를 입고 유명은 나왔었죠. 항상 하던 흰색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프로스펙스 흰색 아니었을까? 이때가 그 전에 아마 유명우 선수가 15라운드를 마리오 데마그로랑 거의 맞아. 난전을 치르고 직전 방어전이. 그 눈에 그렇죠. 멍든 아직 뭐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정도로 난전을 치르고 왔는데 그 다음 시합에서 1라운드로 또 끝내버리는. 데마르코 선수랑은 나중에 그 심판이 이제 유명한 선수 판정승 손을 들어주니까 두 선수가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정말 주니어 플라이급 명승부에 들어갈 그 정도로. 경기는 정말 역사상 아마 그 국내 프로복싱 네. 손에 꼽힐 만한 그런 승부였던 것 쉬지 같습니다. 쉬는 라운드가 없었던 것 같아. 서로 그냥 서로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삼국지에 보면은 주유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를 내고 제갈량을 냈느냐라고 할 텐데, 마리오 데마르코 선수 입장에서는 야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를 내고 유명호를 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데마르코 선수가. 근데 데마르코 선수가 그 정도 스태미너 같으면 어지간한 선수는 주니어 플라이급에서 다 무너뜨릴 수 근데 있었을 것 어지간한 같아요. 선수들 같으면 그렇게 붙지를 않았죠. 게임 내용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명우 선수니까 이제 맞붙어서 그렇죠, 유명우니까. 인파이팅으로 끝장을 냈는데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죠. 데마르코 선수가 160이 안 됐죠. 그랬을 키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선수도 아까 얘기했던 산토스 라시아르처럼 키 작은데 상체가 두껍고 다부지게 발달해서 유명호가 가드를 경고하자고 한 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은 좀 그런 위험 부분도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가드가 워낙 1라운드 경고하니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빠졌는데 네. 네, 이 직전 방어전. 예, 직전 직전 방어전에 튜논 에드월드 튜논 선수와의 1차 방어전은 너무 기분이 좋고 뭐 4차 방어. 4차 방어전은 1라운드 KO 승이라서 너무 깔끔하게 끝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투 펀치가 유명우 선수에게는 약간의 좀 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후의 방어전 때 보면은 조금 경기가 안 풀리거나 좀 발이 좀 빠른 선수들하고 할 때 보면은
좀 본인의 스타일이 안 먹힌다, 안 풀린다 싶을 때 이 펀치를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 선수들은 거의 맞질 않고 뒤로 빠지거나 이제 위빙 더킹으로 흘리니까 그 유명우 선수가 더 경기가 그 순간적으로는 더 안 풀렸던 그런 시합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워낙에 유명우 선수가 완벽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상쇄하고 나중에 갔지만은 좀그 발이 빠른 선수들하고 붙었을 때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복싱 경기를 보면 우리가 수많은 다운을 보게 되는데 이노우에 선수, 이노우에 나오야에게 버디블러를 맞으면 의식은 살아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표정은 그 표정이 아주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13, 14, 15라운드쯤 되면 이제 무너지듯 쓰러져서 아예 큰 대자로 탈진하는 다운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 경우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그 뭐랄까요, 뇌신호가 순간적으로 탁 끊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 그런 식의 다운이었습니다. 외국 사례로 봤을 때 콘스탄티치와 그 잽주다 선수가 그런 펀치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 다운될 때 느낌이 아주 좀 특이했어요. 예. 그러니까 잽주다도 의식은 있는데 다리가 풀려버리니까 계다리 춤추면서 다시 수영만 하는 그냥 거죠. 쓰러지는. 이때는 거의 실신 KO 비슷한 거 아닌가요? 실신은 아니고요. 실수는 안 돼. 워낙 이제, 깔끔하게 예, 들어. 워낙 크게 맞았기 때문에 맞고 나서 일어나는데 이미 정신이 없었고 근데 일어났는데 막 그 휘청휘청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로프에 몰리니까 베로칼 주시면은 카를로스 베로칼인지 수임이 많이 바로 끊어버렸죠 그때. 오히려 실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베네딕토 무리로 선수 마지막 펀치가 아마 실수 그걸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15라운드에 네, 15로 아마 실신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마우스피스가 우리가 지난번에 튕겨나가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15라운드 MBC 권투 시그널로 굉장히 오랫동안 80, 9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명장면이죠. 근데 사실 이때는 그 파나마 선수고 튜논이 그리고 이제 유명우 선수는 안정기에 접어든 선수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경기에 기대를 하고 물론 기대에 부응을 했지만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뭐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인터뷰들을 하는데 한 그 관중이 주차를 하고 오니까 경기가 끝났더라.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기름값도 못 건졌지만 어우 이렇게 깔끔한 KO를 이겨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다. 집에 가서 테레비로 열심히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1라운드 KO로 끝나면 멋있죠. 멋있는데 이 복싱 흥행을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그 우리나라 방송에는 이 당시에는 프로그램별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이 비중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시간 하면은 광고는 얼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송 시간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뒤 프로 뭐 8시 프로가 인기가 좋다 그러면 7시 프로그램 광고를 앞쪽은 쓰지 않고 뒤쪽에 몰아가지고 8시 광고 쪽으로 이제 몰아서 쓰곤 했는데, 복싱은 보통 뭐 MBC 특집 이렇게 특집이 붙잖아요. 그렇죠. 특집이 붙으면 광고 단가를 좀 조절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라운드 광고 단가와 2라운드 단가와 3라운드 단가가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14라운드 단가는 1라운드에 비해서는 훨씬 낮고 중간에 KO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시청률이 좀 떨어졌어요. 일단 승부가 예 나면. 그래서 1라운드 끝나고 그 광고주는 환호했겠지만 2라운드 끝나고 잡아놨던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1라운드 끝나고도 그거를 계속 하이라이트로 계속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나요?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보여줬죠. 엄청나게 그 보여주는데 중간중간에도 저 광고가 광고가 계속 나온 계속 걸로 나와요. 나오는데 인터뷰하고 또 광고 내보내고. 근데 다시 그 보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승패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와 정해진 뒤하고는 시청률이 이렇게 눈에 띄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라운드 KO를 이겼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싶어서 오히려 더 막 보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특이했던 경우입니다. 근데 그거는 당일에만 뭐 몇십 번을 그러니까요. 뭐 했대나. 그런 부분. 네. 아니 그러면 딱 그 방송사들도 알지 않을까? 아, 유명호 스타일상 초반에는 K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중반부터 단가를 센 거를 넣어도 상관없겠다. 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복싱 경기는 전통적으로 1라운드 끝나고 들어가는 광고가 제일 비쌉니다. 기대하기. 네. 사실 근데 뭐 앞선 사례를 봐도 국내 이때까지 수많은 세계 타이틀 매치들이 벌어졌는데 1회 KO로 끝난 경기가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1회 KO로 끝날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니어 플라이급. 그것도 그렇죠. 유명호가 그렇죠. KO를 낳아준 유명호가 1라운드를 시킨다. 어쨌든 이 KO부터 이제 유명호 선수는 뭐 연속 KO를 또 이어가죠. 초상승 모드를 그렇죠. 전성기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다음 또 세계 타이틀 매치를 돌아보자면 89년도 2월 4일이었죠. 그때 이제 이승순 선수가 마크 브릴랜드와 그 WBA 웰터급 타이틀 매치를 벌이는데 이 경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허탈하게 기억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결정전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예. 이 경기는 1분 남짓한 시간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56초인가요? 8초인가요? 54초. 54초. 이 경기 끝나고 WBC 웰터급 타이틀 매치도 로이드 허니가 그죠? 그 모르겠네요. 이날 같이 했나요? 이게 근데 왜 결정전이었죠? 이때 허니간이 갖고 있지 않아요? 도널드 커리가 아니요. 커리는 진작 이제 이기고 끝났고 허니간이 반납했었나요? 아니면 왜 그때 88년 7월에 이제 정영길 선수가 로이드 허니건이랑 할 때 그때 말론 스탈링이 이제 토마스 모리날레스랑 경기를 하는데 허니건 선수랑 정영길 선수도 이상하게 이제 로블로 막 네. KO로 끝났고 말론 스탈링이랑 토마스 모리날레스 경기는 모리날레스가 6라운드 KO로 이기는데 종이 친 후에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게 노 콘테스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웰터급의 그런 사연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말론 스탈링이 이제 다시 챔피언이 돼서 정영길 선수가 89년도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그 전 시점이었거든요. 그 정영길 선수가 도전한 건 WBC 타이틀 매치였고 그건 88년 아니 그것도 한참 뒤죠. 한참 뒤에요. 정영길 정영길 선수가 선수가 말론 스탈링이라는 거는 이 89년 그 뒤입니다. 저기 영국 선수와 로이드 허니든과 한 거는 허니건과는 88년 7월 네. 달이에요. 7월 30일 날 했었고 그래서 그때 로이드 허니건이 일단 방어에는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WBC 타이틀 이거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제가 맡겼습니다. 왜 제가 왜 이 경기를 기억하냐면 이때 이승순 경기 다음 경기도 국내에서 중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경기가 워낙 빨리 끝나가지고 그 다음 경기 선수들이 미처 준비를 못 끝낸 상태여서 그런 경우가 있다. 링이 한동안 이제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그 중계진들이 이승순 선수 KO 패한 거를 뭐 자꾸 틀어줄 수도 없고 근데 틀어줬어요 그때. 몇 번은 몇 틀어줬죠. 번은, 몇 번은 틀어줬는데 어떻게 시간을 좀 채울 길이 없어서 당혹해하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경기는 이승순 선수가 저는 나름대로 초반에 승부를 걸었다고 봐요. 링 중앙에서 맞서서 아주 그 힘찬 라이트 훅을 던졌는데 그거를 브릴랜드 선수가 가볍게 피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이승순 선수가 그 밸런스를 잃으면서 좀 등을 보이는 듯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크 브릴랜드 선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듯한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 복스에서 허무하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원거리에서 이렇게 툭툭툭 들어오는 원투를 맞고 쓰러진 뒤에 주저앉듯이 쓰러진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일어났는데도 계속 이제 비틀비틀하고 거기서 사실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1분 갔나? 1분 안 됐나? 1분 안 됐어요. 50 몇 초 만에. 마크 브릴랜드가 키도 헌스보다도 더 좋았고 리치도 더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승 선수가 허용했던 게 그거에 대한 아시아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 리치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못해서 맞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어찌됐든 이 시합도 되게 허무 시리즈로 마무리가 됐고 미국 가서 한 경기들은 참 뭐랄까요 잔혹사? 잔혹사. 미국 잔혹사 중에 꼭 언뗀 경기. 잔혹사. 이때 당시 황준석 선수가 어떤 그 컨디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황수 선수가도 이기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또 오히려 황준석 선수가 했었으면 하는 지금 생각하니까 또 가끔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때리려면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황준석 선수가 순발력은 좋지만 스피드가 그렇게 발이 그렇게 오히려 빠른 도널드 선수가 커리 없어요. 전보다는 더 잘 싸웠을 것 같아요. 황준석 선수는 미국에서 3번 경기를 해서 1승 2패 1승 2패인데 쿠에바스를 잡아 전부 다 판정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쿠에바스 그래도 전 챔피언을 이기고 피피노 쿠에바스와의 그 전설의 10라운드. 커리도 한번 다운 시켜주고 트루히오도 다운 뺏었잖아. 아 카를로스 트루이오도 아, 3라운드에 다운 뺏었죠. 다운을 뺏었고 그때 심판이 끊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크게 넘어졌어요. 약간 롱카운트였나요? 그게 롱카운트는 아니고 황준석 선수의 롱훅이 연속으로 들어가서 카를로스 트루이오 선수가 뒷걸음 치면서 이렇게 바로 넘어진 게 아니라 두세 걸음 뒷걸음 치면서 엉덩방아 찍고 큰 대자로 뻗지는 않고 양팔을 이렇게 뒤로 앉아갖고 다운돼 있죠. 네, 앉아서. 쭉 뻗어서 다운이 됐는데 심판 입장에서는 복스를 시킨 다음에 황준석 선수가 멋있게 더 KO로 이겨서 황준석 선수의 상품 가치를 확 올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심판이 거기까지 생각했을까요? 아시아 선수 일단 근데 황준석 선수는 다 좋지만 이 발이 느리기 때문에 발이 마음 먹고 도망 다니려고 상대가 마음 먹으면 웬만큼 아웃복싱을 하는 선수 같으면 작정하면 못 잡을 것 같아요. 도널드 선수는. 커리가 한 번 다운 당한 다음에는 그렇죠. 아예 작전을 바꾼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도망 다녔고 네. 좀 전에 그 기록을 잠깐 찾아봤는데 왜 결정전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이드 허니간과 토마스 모리날레스 경기가 일단 현장에서는 토마스 모리날레스가 6회 KO로 이긴 걸로 돼서 챔피언으로 발표가 됐어요. 하지만 추후에 이제 검토했더니 6라운드 공이 울린 후에 펀치가 들어간 게 명백해졌기 때문에 모리날레스의 타이틀 자체가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 콘테스트가 돼버리고 이 브릴랜드와 이승수 선수의 경기가 결정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아까 장 박사님 기억이 맞는 것이 이 같은 날 로이드 허니건과 말론 스탈링이 WBC 웰터급 결정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대 기구, 그렇죠. 양대 기구 웰터급 타이틀 매치 그런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그 군복무 중이라 이거 실시간으로는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88년 7월에 웰터급 더블 이벤트에 이어서 바로 이제 89년 2월에 또 더블 이벤트를 하는데 그 경기에서 말론 스탈링이 허니건을 KO시키고 정영길 선수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그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승순 선수가 정말 허무하게 지고 와서 한 경기 더 하죠. 황준석 선수와 이제 제 2차전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황준석 선수가 이제 판정승을 거두면서 10라운드 판정승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승순 선수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승순 선수도 참 까다로운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였는데 그렇죠. 이 경기는 장기전으로 가면은 어차피 안 됐다고 보고 나름대로 초반에 모험을 걸었다가 실패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모험을 걸다가 맞은 펀치 같지가 않고 그냥 서로 준비하다가 네, 이제 서로 시작하다가 첫 펀치 제 기억에 의하면 이승순 선수의 첫 펀치가 굉장히 마음 먹고 휘둘렀는데 그거는 큰 모션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그 힘을 실어서 펀치를 날렸는데 이게 전혀 안 걸리니까 당황해가지고 약간 스텝이 꼬이면서 몸이 혼자만 돌아갔어요. 빙글거렸죠. 혼자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거는 거의 상대 펀치에 무방비로 내가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가드를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그냥 그 약간 뭐랄까 전투 태세를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원투 스트레이트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승수 선수가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네. 얼굴이 탁탁탁 세대였거든요. 네. 원투에 이은 어퍼였는지 탁탁탁 맞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더니 다시 일어났는데 사실 그 리차드 스틸 주심이었던 것 같은데 좀 빨리 스톱시키지 않았나. 아마 조금 김득구 더. 선수가 뇌리에 아마 그분 뇌리에 생각나지 않았을까. 한국 선수 중에 뭐 그럴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계속 가서 한국 이제 선수 쉽게 KO가 되니까. 또 하필 같은 동아체육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김득구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득구 선수도 저 동양 타이틀 OPBF 라이트급 그 방어전에서 1라운드 KO 기록이 있습니다. 82년 4월 4일에 수라데즈 키용파존이라는 태국 선수였죠. 그렇죠. 근데 이 경기도 참 인상적인 게 김득구 선수가 제 기억에 의하면 펀치가 날카롭지 않아요. 좀 이렇게 밀리는 듯한 펀치고, 둔탁하죠. 네, 이 터프함 그리고 영리함으로 스텝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고인에 대한 좀 폄하가 아, 이건 될지 복싱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복싱 얘기예요. 네, 재능에 비해서 노력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신체 구조가 탁월했던 것도 아니고 손목 힘이 좋아서 펀치력을 배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피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아주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올라갔는데 챔피언이 될 때도 김광민 선수에게 판정승. 이기기는 이겼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1차 방어에서 정말로 뭐랄까 김득구가 KO승을 그것도 1라운드 KO승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승리였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사실 김광민 선수와 경기를 좀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네. 그 불도저 같은 김광민 선수를 한 차례 다운시키면서 사우스포로서 정말 세대 교체가 되는구나 이런 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제가 높은 문화체육관에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에서 김득구 선수 경기를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백인철 이상호 선수 할 때도 언더카드로 나와서 중계는 안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일본 선수에게 KO 승을 거두는 그러니까 집요해요 되게 김득구 선수는 그 사우스포면서도 그러니까 몇 대를 맞더라도 본인이 그 노리는 펀치는 꼭 적중을 시키려 하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잔매를 많이 때려서 그렇죠. 상대를 KO시키는 스타일인데 본인이 맞더라도 네. 어쨌든 뭔가 한 가지 노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요하게 이렇게 해내는 그런 목소로 보여지는데 1차 방어전은 좀 정말 1라운드에 밋밋하게 지나가다가 딱 복부 한 방으로 그냥 네. 끝나버리거든요. 그것도 상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허리를 반으로 접다시피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때 김득구 김광민 선수 경기 전후해 가지고 한국인끼리의 동양 타이틀 세대 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 전해 바로 이제 오영세, 문태진, 문태진. 황정환, 네. 유한길이 황정만 있었고. 유한길. 근데 문태진 대 오영세 같은 경우는 그 댄디 복서 오영세를 문태진이 아주 터피한 묵직한 펀치로 10라운드에 무너뜨리잖아요. 오영세 선수는 그때 세계 프로모션에서 쿠키다류와의 동양 타이틀 매치 일본 가서 한 거를 방송사를 설득해서 우주 중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그 논타이틀 매치 로얄 고바야시와의 논타이틀 매치를 하면서 세계 랭킹도 관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전직 세계 챔피언과 글러브를 섞는 사이다. 그리고 아마 문태진 선수에게 승리했다면 그 다음 경기는 세계 타이틀 매치였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애지중지하던 선수였고요. 양홍수 신이섭도 그 무렵이었나요? 그 83년 1월 달이니까 그 요 이후죠. 네.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때가 이제 81년 12월부터 네. 82년 2월에 이제 김득구 김광민 선수가 했고 또 4월 4일에 이제 김득구 선수 방어전이 끝나고 2주 뒤에 황준석 선수와 황충재 선수가 해요. 네. 아 그게 정말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센세이셔널한 경기였죠. 그래서 김득구 선수가 그 다른 세대 교체의 경우 예를 들어 문태진이라든가 황준석 선수만큼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권투 팬들이 화끈한 KO에는 열광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한 복싱, 예를 들어 미켈 칸토식의 링의 대학 교수 같은 복싱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득구 선수는 과연 상품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1라운드 KO로 김득구도 나름대로 묵직한 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줬죠. 그리고 WBA 라이트급 1위까지 뭐 나중에는 이제 지쳐 올라갑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계속 경기를 갖죠. 이때 동아 프로모션이 탄력을 받았죠. 박종팔 선수가 미들급 동양 챔피언이고 계속 시합을 했는데 이제 김득구 선수가 라이트급을 가지고 왔고 2주 뒤에는 황준석 선수가 웰터급을 가지고 오니까 황준석 선수 4월에 챔피언이 돼서 12월까지 방어전을 5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도널드 코리아한테 도전하니까 김득구 선수도 이후로 3번인가 방어전을 더 합니다. 2번인가를 더 하고 이제 11월에 맨시니에게 도전을 하게 되고 박종팔 선수도 이제 꾸준히 이제 시합을 갖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박종팔 선수도 한 해에 10번 이상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한 4-5번 정도씩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한 해에 10번 이상 한 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어전을요?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요. 아니요, 전체 경기를. 그래서 왕성한 전투력을 보였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동아 프로모션이 뭐 잘 나가던 때죠. 그렇죠. 10번은 좀 많고요. 이때는 박종팔 선수는 이제 전해 그 프렌시오 오벨메이아스에게 베네수엘라에서 KO패하고 나서 재기한 후였을 거예요. 그 동양 타이틀 방어전은 이제 한데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디에고 알카라가 다운될 때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넘어가거든요. 거의 실신 그렇죠. KO죠. 눈이 이렇게 네. 눈자위가 완전히 희끗하게 이제 뒤집혀져서 넘어가서 그래도 이제 간신히 일어나려고는 하는데 뭐 레퍼리는 경기를 중단시켰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아르게오가 이 알카라의 코너까지 계속 쫓아와가지고 알카라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괜찮다는 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멋있었는데 그 모습이 좀 가식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경기 때마다 그런 그 젠틀한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르게오를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장동건 선수 1회 KO로 끝나고도 장동건 선수가 상대 코너에 와가지고 상대 선수 이름이 뭐였죠? 임철우 선수입니다. 임철우 선수한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임철우 선수가 또 웃으면서 괜찮다고 저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스포츠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낭만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누가 저보고 이제 한국 프로야구 40년 동안 최고의 명장면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꼽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화 이글스 팬인데 기아의 그 V10 나지완의 말로 홈런 홈런 한국 시리즈 7차전. 그 경기를 끝나고 기아의 조범현 감독이 SK 덕아웃으로 들어가서 스승인 김성근 감독한테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사제지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범현 선수가 인하대를 갔나? 조범현 감독이? 이나대. 근데 원래 연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그때 충암고 선수였나? 이 충암고 그 선수들을 이제 인하대로 가면은 어부바라 그러죠. 같이 여러 명을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본인이 희생해서 간 건데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무슨 대회 때더라. 저 8강전에서 황금사자기 네. 신일고한테 2대0으로 이기다가 9회 말에 김탐수 선수한테 홈런을 맞고 역전패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김성근 감독 회고에 의하면은 반쪽까지 오는 차가 무슨 저 장의차 같았고 조범현 감독이 그때 우리 대학 어떻게 가노 그러면서 사투리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그 연대문 그때 최강 팀이잖아요. 거기를 얼마나 선수가 가고 싶어하는지 아는데 이거를 너 동료들 데리고 좀 희생을 해줄래? 이 얘기를 차마 못하고 사정은 뻔히 알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김성근 감독이 SK 감독을 하다가 코리안 시리즈 준우승 한 적이 있나? LG 트윈스. LG 트윈즈 감독이요. 처음 이제 코리안 시리즈 최초로 올라간 게 LG 트윈스 2002년도 감독할 때 준우승. 그때는 김성근. 그때 LG 트윈즈는 김성근. 네. 그때 조범현 감독.
SK죠. 네, 현대랑 붙어서 7차전 네. 했었죠. 그때 경기 끝나고 나서 그때 김성근 감독이 아직 코리안 시리즈 우승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네, 끝나고 나서 패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조범명 감독이 웃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역시 안 됐다. 내년에는 꼭 이런 약점을 보완해서 잘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김성근 야구는 늘 2등밖에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요번에 꼭 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까지 하고 울었어요. 조범현 감독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나는 김성근 야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스승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기아와 SK 그때도 마지막 경기 그게 7차전까지 갔나요? 그렇죠. 정민태한테 그냥 압도당해버렸어요. 그- 7차전은. 저기 지금 기아의 V10 때 나지완이 7차전. 그것도 2009 7차전이었어요. 년도. 네, 그 7차전 2009년 7차전 김성근 감독님 사모님이 이제 경기장으로 나가는 그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승을 하면 SK가 우승하면 내 남편이 우승하는 거니까 나는 정말 기쁠 것이고 기아가 우승하면 내 아들, 그러니까 양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범현이도 우리 아들 아니냐. 아들이 우승하니까 나는 기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대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승팀 감독이 준우승팀 감독식 더가웃으로 찾아가서 모자 벗고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스승도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줘요. 이게 저는 스포츠의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게오 선수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이런 낭만을 보여줬고 그렇죠. 요번에 장동훈 선수도 가서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 상대 임철우. 철우 선수도 괜찮다 괜찮아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둘이 웃으면서 서로 그 경기 끝난 다음에 예를 갖추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임철우 선수가 워낙 그 빠른 펀치에 다운돼 가지고 이 한쪽 다리를 좀 삐었잖아요. 삐어서 걸음을 잘 못 걸어가지고 이제 부축받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약간 좀 이렇게 그 다리를 저으니까 장동훈 선수가 또 와서 진짜 괜찮은 짓이 묻고 그래서 저는 아르게오 선수가 그 파이팅 머신 두 번이나 정말 프라이어. 아론 프라이어에게 KO패를 당하고 세상이 다 무너진 듯한 그 전쟁에서 패한 병사라면 저런 표정을 짓겠구나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망연자실해하던 표정이 지금 이 1라운드 KO 이후에 그리고 다른 승리 이후에도 일본에 와서도 패자의 코너까지 꼭 와서 인사를 했잖아요. 상대를 격려하고 막 이런 모습과 겹쳐서 이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르게오는 미담이 많죠. 그 맨시니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찾아갔다 그러고. 라커를 찾아서 그 아주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게 내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또 맨시니 쪽에서도 이해한다. 이렇게 좀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도전을 했을 때 에르네스토 마르셀에게 이제 판정패를 하고 나서 마르셀이 그 아르게오는 반드시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맨시니가 라이트급 WBA 라이트급 타이틀을 처음 획득한 것도 1라운드 KO승입니다. 맞습니다. 82년 5월 8일에 아투로 프리아스. 프리아스. 맨시니는 주니어 라이트급에서는 아니요, 뛰지 않았어요. 라이트급에서 첫 도전을 내추럴 라이트급입니다. 아르게오에게 네. 도전했다가 말년에 14에 이제 슈퍼라이트에서 카마초랑 네. 한번 하고 지금 그 경기도 아까웠죠 사실. 네. 맨시니가 이긴 경기 같았는데 그때 카마초에게 갔어요. 대전료도 맨시니가 더 많이 받고 그렇죠. 이렇게 아직까지 맨시니 인기가 살아 있을 때는 몰랐어요. 맨시니가 사실 그 리빙스턴 브렘블 경기가 끝나고 아론 프라이어랑 붙기로 이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여서 500만 불 플러스를 이제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브렘블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이 맨시니는 프라이어가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울었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내 돈 날라가는구나.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레이 붐붐 맨신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근데 미국에는 아직도 복싱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나요? 백인 프리미엄이라는 게 지금도 존재하나요? 그건 공공연하게 네. 있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 백인 싶어요. 프리미엄의 이 제리 코니도 그렇고 맨시니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 수혜를 입은 그렇죠. 선수 중 또 맨시니가 잘 생겼잖아요. 그때 맨신이는 이제 미소년 같이 생겼을 때잖아요. 이탈리아계. 이탈리아. 저는 복싱 역사상 제일 과대평가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위대한 백인의 희망 제리 쿠니하고 이제 헤비급에서는 나중에 그 토미 모리슨. 모리슨 백작. 토미 근데 모리슨이 정말- 제리 쿠니가 주가를 확 올린 두 번의 1라운드 KO 승이 아. 80년 10월 24일에 론 라일에게 거둔 승리, 그 다음에 81년 5월 11일 뉴욕에서 켄 노턴에게 1라운드 KO 승인데 이 켄 노턴과의 경기는 켄 노턴이 수비가 견고하잖아요. 이 크로스, 엑스 그렇죠. 크로스 그 가드도 좋고 근데 딱 6발로 끝냈어요. 무장 해제했죠. 예. 그리고 켄 노턴이 이때는 그 뭐랄까 링 그 로프 맨 하단에 그냥 주저앉은 상태로 펀치를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제리 쿠니의 주무기가 어퍼컷이에요.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정면으로 올려치는 게 아니라 약간 빗각으로 치는 어퍼컷이거든요. 근데 코너에서 그 쿠니가 반쯤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 쿠니의 그 어퍼컷 각도가 딱 들어가기 좋은 각도로 각도야. 노튼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턱을 어퍼컷을 4대인가 6대를 연타로 맞았을 때 저건 무사할 수가 없다. 딱 아니나 다를까 경기 끝나고 나서 턱뼈가 그 네. 쪼개져가지고 그 처음에 두 대로 비참한 이미 KO죠. 첫 두 대로 다운이 그렇죠. 된 거죠. 근데 그게 주저앉았으면 괜찮은데 걸터 링 있었죠. 매단에 걸터한 듯이 걸려가지고 예 거기서 그냥 켄 노턴이 알리턱을 한번 부순 적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살짝 금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쪼개지듯 부서진 게 아니라 예. 그런 건 아니죠. 살짝 그리고- 금 간 건데 그냥 턱을 부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론 라일도 맷집이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을 거듭했던 경기가 그 론 라일 대 조지 포먼의 네. 대단한 난전이었죠. 그 시합은 이게 맨 5라운드 킥으로 5라운드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피창 안에 용콩을 여러 번 갔다 오잖아요. 네. 아 저거는 이제 확실히 끝났다 싶었는데 뭐 론 라일이 또 조지 포먼을 거의 그로기로 몰고 가고 그 역전의 역전 그리고 넘어질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한 복서가 장렬하게 사과하듯이 쓰러지는 그러니까 론 라일도 대단한 수준의 선수였는데 이거를 1라운드 KO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추진된 게 레리 홈즈와 제리 쿠니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 WBC 헤비급 타이틀 매치인데 82년도에. 그때 챔피언이랑 도전자가 파이트머니를 똑같이 받았어요. 헤비급 역사상 첫 천만 불 돌파 아닌가요? 네. 그렇죠. 헤비급 역사상. 네, 그렇죠. 근데 경기 자체는 복싱은 물론 상대성이 있지만 거의 모든 그 한국의 평론가들은 어떻게 저런 실력으로 세계 1위를 갔지? 너 일방적이지 않았나요? 경기 내용으로 홈스가 아 근데 쿠니가 꽤 했어요. 꽤 그 했고 결국 이제 그 초반에 실력 차가 다운 나중에 당하죠. 다운은 다운 기억이 안 나는데. 홈스가 다운 안 나요? 쿠니가 다운 한 번 당하고. 쿠니가 초반에 다운을 당하던가요? 하여튼 다운 몇 라운드인지 네. 모르는데 다운을 한 번은 당해. 이게 12라운드까지 갔나? 13라운드. 13라운드까지 갔나? 근데 제리 쿠니가 사실 이 론 라일이랑 켄 노튼을 그 꺾을 때 라일이랑 노튼은 이미 저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치들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무너뜨린 거고 이 켄 노튼이랑 경기를 치르고 나서 홈즈랑 할 때까지 1년 1개월 동안 경기가 없어요. 공백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000만 불의 대전료를 받으면서 하니까 사실 좀 많이 좀 놀라웠죠 그때. 헤비급 도전자일 뿐인데. 이게 유튜브 보면 영상이 초저녁에 완전히 시꺼매지기 전에 초저녁인데 경기장을 보면 그 시저스 팰리스 야외가 꽉 차버려요 진짜. 아 그렇죠. 이때 완전히 꽉 차버려 진짜. 이상하게 백인 헤비급 유망주가 없었어요. 맞아요. 없다 보니까 제리 코니한테 거의 모든 뭐랄까 희망, 상징, 팬덤 이런 게 몰린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토미 모리슨도 레녹스 루이스랑 한번 시합을 할 때 대전료가 750만 달러까지 갔거든요. 그 정도 했죠. 오히려 루이스보다 돈을 더 받았대. 미국에서 하는데 토미 모리스는 형편없이 졌잖아요. 상당히 잘생기고 영화 로키에 출연한 네. 게 더 결정타였고 그 뒤에 게리 코에체는 백인이 아닌가요? 게리 남아공 코에체는 소속이잖아요. 백인인데 남아공이니까. 남아공하고 미국 본토 출신이 아니니까. 미국 본토가 아니면 약간의 그럼 좀 미국 방송사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남아공 첫 헤비급 세계 띄워줘야 챔피언.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타도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라도 좀 잘생겨야지. 잘생겨야 되고 미국의 어떤 그 뿌리가 있는 그리고 선수. 스타일이 좀 혹해야 되고.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100%저 멕시칸인데 그렇다 혼혈 아닌가요? 하더라도 멕시칸이 맞아요. 100% 멕시칸. 100% 멕시칸. 국적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일 뿐이고 양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그래서 이제 멕시칸도 한올 하는데 그래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결정적으로 혼을 받았죠. 미국 국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갖고 그렇죠. 왔잖아요. 유일하게 복싱에서 그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 1라운드 KO 2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 1라운드 KO 3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이사님 그 마무리 멘트 네. 해주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또 흔하지 않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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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